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설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은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도 행복하고 아주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K짱도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방송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방송 끝난 후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에 붙인 이 하얀 게 조금 신경 쓰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좀 오른쪽 어깨에 담이 좀 목이랑 심하게 와가지고 좀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네, 병원 갈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괜찮습니다.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오늘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양아치스럽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얼굴은 약간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 같이 잘생긴 얼굴의 한 남성의 뒷모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이 남성 혼자 있던 여성을 폭행해서 다치게 했다라면서 살인은 부인을 한, 이렇게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사카 부내의 어느 한 맨션에 침입해서 20대 여대생에게 뒤에서 목을 졸라서 넘어뜨리고 머리를 걷어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이런 살해 혐의로 모리시마 유키라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자, 이번에 모리시마 유키, 당시 나이 26살 이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그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페이스북 같은 걸 찾아봤더니 이 모리시마 유키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해 보면은 뭐 사진이나 어떤 영상이나 뭐 출신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업로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남성의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에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했더니 바로 일과 가정의 이런 일상적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혼자 있던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서 그래서 혼자 있던 여자를 덮쳐서 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트레스 발산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그럼 그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가 여러분들도 신경이 쓰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의 가정, 그의 자라온 뭐 성장 이런 과정 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리시마 유키, 그는 인근 주민의 여러 명의 인근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신축의 단독 주택으로 대략 한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쯤 이사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3인 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로 보이는 아이. 자, 당시 모리시마 유키의 아내는요, 그와 뭐 비슷한 또래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 키가 약간 크고 근육질의 마른 타입이지만 그렇게 난폭한 남성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그 집 애가 집안을 그냥 우당탕탕탕탕 뛰어다니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왔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이웃집 남성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용의자 집 앞에는요, 까마귀가 이렇게 먹은 듯한 이런, 까마귀가 뜯긴 듯한 이런 쓰레기들이 찢긴 채 종종 발견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아우, 이 집 쓰레기 너무 더럽다, 너무 지저분해 라는, 그 쓰레기가 항상 널려있는 집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자, 일본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까마귀를 방지하기 위한 매트거든요. 이런 망을 씌워놔요. 왜냐면 안 그러면 까마귀가 다 뜯어먹거든. 근데 요즘에는 까마귀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에 이렇게 공간을 없앴는데 나중에는 이 공간 있죠, 빈틈으로 들어와가지고 까마귀가 꼭 뜯어먹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는 망을 해놔요, 일본에서는. 아니면 뭐 쓰레기 뭐 봉투 같은 통 같은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있다거나.
그런데 각 가정이 이렇게 집 앞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내놓고 수거를 기다리는데 그 집은 까마귀 차단망 이런 거를 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맨날 그 집 쓰레기만 까마귀들이 물어뜯고 해가지고 그런데 뭐 부인이 청소를 뭐 잘했어요 라면서 다른 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모리시마 유키 그의 태생에 대해서 일본의 주간 여성 프라임이라는 곳에서 그의 그런 성장 과정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성장 과정을 그는 겪었을까요? 자, 그는 오사카부 중부에 있는 스이터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를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지인에 따르면 그는 3명의 남매 가운데서 둘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게 됐대요.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빠찡코 중독자였다고 해요. 자, 일본에서도 굉장히 젊은 층에서 이 빠찡코 중독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에서 갖고 왔던 어린아이 실종 사건에서도 이 부모님이 빠찡코에 중독돼서 빠찡코를 하다가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그의 엄마도 이제 빠찡코가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이제 빠찡코 문이 열릴 때 막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아침부 그 아이들의 육아를 거의 포기한 채 빠찡코에 매달려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본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3명의 아이들이 모두 빼싹 말라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빠찡코 중독에 육아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돈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내는 급식비도 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 그가 초등학교 때 어떤 무신경한 한 선생이 이제 그 그부 친구들 앞에서 이 유키한테 야, 너 급식비 가져왔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돈을 못 냈으니까 아니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선생이라는 작자가 너 급식비 안 냈으니까 너 급식 먹지 마 라고 나무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그때 좀 불쌍해 보였다라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해요. 자, 그의 소년기를 아는 또 다른 여성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의 집은 항상 쓰레기통이었다고 해요.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집에 엄마가 있다고는, 어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 꼴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여름방학, 그의 엄마가 테이블 위에 항상 1,000엔짜리를 놓고 나갔다고 해요. 그것도 매일 놓고 간 것도 아니고 가끔씩. 자, 테이블 위에 1,000엔짜리가 한 장의 지폐가 놓여 있고, 그럼 이 1,000엔으로 이 삼형제가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이 1,000엔 한 장으로 해결해야만 했대요. 그러면 1인당 100엔이 조금 넘는 돈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100엔 갖고는 뭐 딱히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자,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바로 그가 초등학교 때 쓴 한 문집에 그 애가 직접 쓴 글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가 직접 쓴 문집의 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다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번역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장래의 꿈, 무리시마 유키. 나의 꿈은 인류 요리사이다. 나의 이 꿈은 이 일이 계기이다. 어느 날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저녁은 뭐야? 라고 물어보니 엄마가 오늘은 차앙을 만들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 여기서 차앙은 약간 중국식 볶음밥을 말해요. 나는 엄마가 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어머니께 간단한 요리를 하나씩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좋다고 하셨다. 이요? 라고 여기 말씀하셨대요. 좋아, 이렇게. 일단은 처음은 카레라이스를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로는 창 만드는 법을, 세 번째로는 오코노미야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걸 슬쩍 본 나는 인류 요리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나는 요리를 엄마께 만들어드리고 있다. 엄마는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다고 해줬다. 나는 또 여러 가지 재료로 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또 만든 요리를 내가 직접 맛보고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 세계 하나의 레스토랑을 차릴 거다. 그리고 인류 음식점으로 미슐랭에 오르고 싶다. 라고 문집에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금도 밥을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항상 혼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쓰레기 같은 집에서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이제 뭐 요리나 뭔가 요리사가 되면 많은 걸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요리사의 꿈을 갖게 된 건 아닌가라는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직도 엄마한테 요리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 엄마가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다고 해줬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항상 빠찌코에 있지만 그 엄마와 잠깐이라도 함께했던 그 시간, 그리고 항상 외로움에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막 친구들 앞에서 나 급식 먹지 마, 돈도 없잖아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막 잘 어울려 놀지도 못했을 거고 항상 기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요리가 여러 가지 이 아이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굶주렸던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요리, 그리고 엄마 맨날 빠진코에 가는 엄마가 잠깐이라도 나와 함께했던 그 시간,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잠깐이라도 요리하고 있던 그 뒷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요리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던 이렇게 미슐랭 음식점을 갖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얌전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 와르라는 걸 동경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와르라고 써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본어지라고 해서 와르를 검색해도 뜻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죠. 와르. 그랬더니 이 만화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또 실사화한 영화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와르 딱 보니까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 약간 좀 양키, 약간 날라리, 약간 좀 싸움 다니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와르를 동경했다고 해요, 얘가 중학교 때. 그래서 이 와르라는 만화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마키 히사오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와루라고 불리는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의 이름이 와루야. 그래서 이 와루라고 불리는 주인공인 히무로 요지, 본명이 히무로 요지인데 와루라고 사비를 부르는, 야 저 와루 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히무로 요지가 명문 다카노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를 갱생시키려고 하는 학교와의 싸움을 그린 학원 하드보일드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와루가 현대 사회에 숨어 있는 부조리에 대해 불량이라 불리면서도 스스로 악역이 되어 싸우는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색 학원 만화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악역이 돼서 막 싸우는 그런 젊은이, 반항하는, 약간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나를 왜 갱생시키려고 해, 막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에 얘가 빠진 거야. 자, 그의 중학교 때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건데 이 브랜드 명을 가린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은 야, 올해 이마카라 타타카이니크 막 이러면서 야, 나 지금부터 싸우러 갔다 올게. 막 이러면서 다른 학교를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학교 막 쳐들어가. 그러다가 져가지고 싸움에 져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야, 불량 서클, 불량 그룹 반열에 들지도 못했고 싸움은 애초부터 약한 애였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야, 나라레를 다케야 가라 야메토키 라면서, 얘가 오사카니까 오사카 변으로, 그래서 야 맨날 너 가면 당하기만 하고 맞기만 하는데 야 그만해 라면서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그는 그 친구들의 말림을 이야기를 듣지 않았대요. 이게 중학교 동창이 실제로 얘기해 준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동정받아야 하는 그런 생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그걸로 그의 불량한 태도를 변명할 수는 없겠죠. 자, 그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자립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한 후에도 그의 문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친정 주변에 따르면은 어머니를 찾아왔대. 무심하게 이렇게 톡톡 찾아가지고 가네 막 이러면서 돈 이러면서 현관문을 엄마가 열 때까지 계속 찼대요, 발로. 가네 돈 이러면서 문 열 때까지. 그러면 되게 조그만한 뭔가 원인이나 되게 사소한 것들로도 굉장히 그가 포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아, 몇 년 전에는 승강장에서 어떤 아저씨랑 어깨가 부딪혔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그 아저씨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얼굴이 막 울퉁불퉁하고 팅팅 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막 임신 중이었거든. 아니, 아버지가 되기도 전에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일단 한 번 화가 나면 손도 댈 수 없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 화가 나면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이 약간 눈이 돌아가는 그런 남자였다고 해. 다른 동급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약간 의기양양하고 약간 뭐 이렇게 띠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성인이 돼서도 분위기가 변하진 않았어요, 라면서 와, 그런데 이런 사건까지 이렇게 되니 진짜 놀랍네요, 라고 하는 게 그의 동창생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는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약간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보다 마동석이 와도 마동석님이 와도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게 진정한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하는데, 그는 그보다 약하거나 여성이거나 자기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상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나보다 좀 세거나 약간 내 싸움을 약간 되받아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용함. 그러니까 그는 약간 강약 약강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지는 그런 너무 보잘것없는 좀 초라한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2022년 11월 중순 밤 10시가 넘은 시간,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가죽 신발을 신은 남자가 오사카 시내역에서 20대 여대생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20대 여대생은요,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마치고 도보로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을 미행하는 남성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식사만 했을 뿐 음주를 하지 않았으니까 의식은 뚜렷했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몰래 그녀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일본의 우편함인데요. 그 아파트에 여러분들 그런 뭐 지로형제 같은 거 오는 그 우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맨션에 따라 달라. 어떤 아파트나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우체통이 있는 우편함이 있는 곳이 다른데, 저희 맨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보이는 좀 어두운 구석에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사방이 막힌 그런 우편함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두울 수가 있죠. 저긴 약간 택배함도 있고 우편함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집에 있는 이렇게 우체통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뒤에서 이 남자가 그녀와의 거리를 이렇게 좁히고 나서 확 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뒤에서 확 조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을 이렇게 목에 두르는 그 프로레슬링 기술 중에 그 초크슬램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그 약간 목을 조르는 약간 이런 백초크라고도 하고, 이렇게 목을 확 눌러가지고 눕히는 이런 걸 초크슬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여대생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오마에노 해안이 안나이 싫어 걸어주죠 막 이러면서, 야, 네 방으로 빨리 안내해,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위협해서 여대생의 얼굴 그리고 등, 허리 이런 뒷부분을 이제 폭행을 가해서 가하면서 살해 위협을 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약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머리와 그리고 경부 타박상, 피하 혈종, 이마부 좌창, 사지 타박상 좌창, 인후두 점막하 출혈. 그러니까 완전 사지가 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한 거지. 막 얼굴, 머리, 목, 등, 뭐 이마, 막 사지, 타박상, 좌창, 인후두, 점막하 출혈. 그러니까 마구 때리고 걷어차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관계자 말로는 막 심하게 폭행을 했고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부경 수사 일과에 의하면 용의자와 피해 여성과는 안면이 없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거죠. 자, 오사카 부경 수사 일과는요, 11월 14일 살인미수와 자택 침입의 혐의로 오사카시 히가시도요가와구의 회사원 모리시마 유키 당시 나이 26에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여대생은요, 용의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이 모리시마 유키가 탄 거지. 그런 다음에 이 남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틈을 타가지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근 편의점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 편의점 점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맨션 그리고 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면서 릴레이 수사 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스피드하게 체포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당시 그의 찍힌 얼굴인데 되게 어둡게 있었는데 제가 좀 환하게 한 게 이게 최대거든요. 그 보면 눈이 막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있어요. 어린 적의 얼굴에 좀 남아있죠. 자, 26살의 모리시마 유키. 자칭 그의 입으로는 회사원이라고는 했지만 직장은 불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뭐 자칭 회사원이지만 까놓고 현실적인 거는 백수인 거죠. 자, 일과 가정에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내가 그거 좀 풀라고 여성을 폭행하고 다치게 했습니다. 내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지, 죽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내가 너무 차가지고 지금 이걸 풀려고 해소하려고 여자를 이렇게 때린 거다. 근데 내가 이 여자를 뭐 죽이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까 살 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일방적으로 뒤에서 초크슬램, 뭐 백초크를 해놓고 여기저기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이렇게 해놓고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놓고 체포되자마자 뭐 죽일 의도가 없었다, 뭐 의도가 나발이고 그게 뭐 말이야 방구야,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오사카부 맨션의 입구에서 20대 여대생의 목을 등 뒤에서 졸랐다. 그리고 방으로 안내하라. 죽이겠다며 머리를 차는 등 폭행에 살해하려 한 혐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자,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저항하는 여성을 막 이렇게 휘두르고 우편한 벽에 밀어붙이거나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경추, 척추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7개의 뼈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돌려차기로 했다고 해요. 로우킥도 하고 안면을 짓밟고 마구 때렸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막 이렇게 맞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가방 속 내용물이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진 거예요. 흩어지니까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랬냐, 야 너 3초 안에 안 줬으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네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쪼그리고 앉아갖고 막 자기의 이런 물건들을 주워서 이렇게 담고 있는데 갑자기 공을 차듯이 그녀의 안면에 킥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녀의 얼굴을. 그래서 그녀가 얼굴도 붓고 막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자, 여성을 상대로 마치 샌드백을 때리는 듯한 엄청난 폭력을 가한 겁니다. 자, 여대생이 도망치면 처음에는 쫓아가려고 했다니까 집념이 아주 깊죠. 자, 경찰이 그래서 얘가 이 사건만 저질렀을까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스트레스 약간 발산 방법이 잘못됐죠. 스트레스 해소를 사람으로 한다니까 좀 이건 진짜 사이코밖에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뭐 자신을 어떻게든 뭐 지키려고 핑계를 이렇게 되는 발언이었겠지만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나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말을 했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사람을 덮치는 사람이라니 있을 수 없죠.
자, 강한 자에게는 덮이지도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만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이나 회사 혹은 뭐 전철, 대중교통 지나가는 사람 혹은 타인의 눈이 없는 공간에서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노려지는 건 좀 여성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락으로 되어 있는 집도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함께 뭐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누를 때까지 뒤에서 갑자기 덮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때 같이 이렇게 쑥 들어갈 수도 있으면 사실 오토락이 건물 안에 있다고 해도 아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집 문을 항상 잠그는 거 여러분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가할 때 저는 이거를 일본에서 진짜 많이 겪었었거든요. 막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그리고 실제로 막 그 남자가 저를 막 껴안으려고도 했었고, 이런 무서운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 진짜 많아서 만약 골목으로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 따라온다고 느꼈으면 다시 나가면 되는데, 사람 많은 곳으로 이미 한참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가도 이 사람 쫓아오면 어떡하지 싶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어폰은 꽂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 사건 한번 겪고 이어폰은 절대 밖에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혼자 걸을 때 특히. 자, 만약에 귀가시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뭐 통화를 하는 척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씨 깜빡했다 너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거지. 아, 나 지금 그거 사와야 되는데 아씨 짜증나, 나 또 다시 나가야 되냐 아씨 막 이러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나가던지, 사람이 많은 공간으로 빠져나가시거나 하는 게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대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높은 층이나 아니면 최상층에 있으니까 얘네가 뭐 날 어떻게 털겠어 우리 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머리가 다 좋아가지고 옥상으로 통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자, 자신의 스트레스 발산을 위해서라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 피해 여성은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고 어쩌면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몸에 갖고 있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뒤에서 덮쳤다라는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진짜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여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는 살해를 부인했어요.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그는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살인을 아무리 부인해도 죽일 거라고 위협하고 폭행하면 사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살인 미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의 제목은 살인 미수. 일본에서는 살인 미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2022년도에 11월 막 이때쯤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재판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뭐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범죄의 증거가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판결하는 구조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악질적인 경우에는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이랬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징역 한 20년이나 30년을 때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또다시 나와가지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체 그런 분노 조절,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계속 있었으니까.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도 다른 사람을 패는 사람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죄를 가볍게 하려고 변명하는 이런 인간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 공포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촉법소년입니다. 어려서 나이가 어리니까 용서를 받아야 한다. 저는 그 법을 되게 싫어하고요. 두 번째로는 술에 취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술에 취해서 죄가 이런 처벌이 양형되는 이런 것도 저는 정말 싫어하지만, 세 번째로 이 범죄자들이 똑같이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어린 시절 불우해서, 어린 시절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힘들게 자라서 뭐 가난했고 부모님의 학대를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변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훌륭하고 잘된 그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그들의 범죄나 그런 죄질들이 깎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양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불우한 건 불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나쁜 짓이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 불쌍했다. 이런 동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정받은 거는 어릴 때나 불우할 때 그리고 나서는 좀 성인이 돼서는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불우한 이런 생활들을 발판 삼아서 내가 절대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지 말아야지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절대 나는 이렇게 불우했지만 나의 미래는 좀 더 밝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가 분명 어린 시절에는 동정받아 마땅했지만 지금 그의 범죄는 그게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23년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K짱이었고요. 2023년도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고리즘 축복을 2023년도엔 단 한 번이라도 얻기를. 캐맨.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모가지가 너무 아픔지다 말씀드리고 싶었노.